선종문 변호사입니다. 여러 번 인사드리니까 좀 놀랍죠? 이 형소법, 특히나 형사법, 사량에 있어서 문제 여러분 풀이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선택형이죠. 선택형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문제 수준이 아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절대적으로 아니다 뭐 그런 건 없죠, 그죠? 문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다만 보면은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단원별로 한번 붙어보니까 1부터 5까지 나눠 본다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아주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라든지 결코 그래서 그럴 수는 없다 같은 표현을 쓰진 않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요한 판례 몇 개를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판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조문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 적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조문이랑 이 판례 부분에 있어서 잘 좀 검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지금 중요 사항만 제가 몇 가지 지금 현재 추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약간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먼저 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문제풀이법이에요. 40문제를 70분에 풀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한 문제당 얼마씩 풀어야 될까요? 한 문제당. 한 문제 풀이 시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시험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집니다. 네, 진짜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그냥 칼같이 계산하면 1분 30초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1분으로 하세요. 문제 풀이 시간 1분. 내가 1분 동안 만약에 문제를 풀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혹시 30초쯤 해도 너무 어렵다. 사례가 막 섞여 있다. 근데 배점은 어차피 하나에다 몇 점씩이니까 2.5점씩이잖아요. 절대로 하나에 집중하지 마세요. 최소한 내가 8개, 그러니까 지금 우리 80% 정도 선을 기본으로 본다면은, 합격선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8개 틀려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6개, 7개 정도니까. 절대로 여러분 1분 넘지 마세요. 한 문제 풀 때. 이것만 유념하세요. 시계를 보고 문제를 풀 때 1분을 넘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은 차근차근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돌아볼 때 그때 다시 풀어보세요. 절대로 한 문제에다가 1분 넘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문제풀이를 세상에 지가 뭐 천재야? 저도 천재 아닙니다. 저도 사실 2차 4번 만에 붙었어요. 좀 되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뭐 초시에 붙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러진 않았고요. 저도 4번 만에 붙었고 시험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까? 라고도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절대로. 근데 다만 제가 객관식은 즉 1차 문제는 맨 처음에 공부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떨어진 것 빼고는 1차는 2번 다 연속으로 붙었습니다. 다행히. 수험기간은 총 해서는 5년 정도 되는데 그때 객관식이 풀 때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절대로 어려운 문제 잡고 끙끙 부여앉지 마세요. 무조건 1분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법조문하고 이제 판례를 갖다가 중심으로 공부하실 거예요. 공부하실 때 여기 있는 단어들을 전부 다 외운다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머리에 한계상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이하실 때 중요한 키워드 되는 거 나무를 하나 딱 줄기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 하나씩은 넣고 그 다음 살을 좀 붙이는 정도로 하세요. 뭐 말은 쉽죠? 네, 말은 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외워주십시오. 제가 직접 문제를 풀면서 표시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이걸 갖다가 그냥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 있죠. 그거로만 여러분들은 색을 칠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공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문제, 경향, 출제 경향이 어떻게 나온다. 즉 법조문하고 판례가 어떻게 버무려져 있다라는 것만 보십시오. 이거를 공부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보시더라도 여기 있는 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 즉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만 체크하세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말하는 얘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가 될 겁니다. 한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평균적으로 보면 80쪽이니까 80쪽, 79쪽까지 한번 다 할 수 있느냐? 네, 오늘 다 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목소리가 빠르다든지 발음이 좀 안 좋다는 거는 제 외모만큼이나 좀 안 좋은 거는 이해해 주시고 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적확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혹시 프린터 지금 받으셨나요? 예, 뭐 이렇게 빽빽하게 한 장짜리 줬잖아요. 그죠? 하나만 볼게요. 뭐를 봐야 될지. 자, 제4조 토지관할 보니까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고소 또는 현재지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관할의 기본 원칙입니다. 범죄 발생지, 장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피고인의 주소니까 피의자까지 포함입니다. 피의자, 주소지. 즉, 내가 사는 데가 지금 신촌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나는 고소할 때 서대문 경찰서에다 고소할 거예요. 그렇지만 피의자 주소가 뭐 강남에 산다. 그러면은 강남서로 이송 요청하면 다 받아줍니다. 우리가 어디다 고소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지관할의 기본 요건은 범죄인이 어디 있는지, 현재지, 즉 주소라든지 현재지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 제6조 보니까 토지관할이 여러 개가 있대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직근상급법원, 밑줄 꼭 해두셔야겠죠? 직근상급법원. 바로 직근하는 거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급법원, 즉 지법 지원이 있으면 바로 위에 고법 이런 말이겠죠?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 관련 사건이란 무엇인가 했더니만은 1인이 여러 개를 범할 수 있잖아요. 1인이 간통사건도 범하고 간통, 강간, 추행 다 범할 수 있고요. 뭐 우리 흔한 말로 집 넘어서 물건 훔치면은 절도죄하고 주거침입죄 같이 경범 되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또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우리 공동전범이든 아니면은 지금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합동범이든 상관없습니다. 동일 장소 동시에 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제12조 보니까 동일 사건이 사무관리를 달리하는 수개 법원이 계속된 때는 합의부가 심판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를 달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단기 1년 이상 징역 있죠? 그거에 법원조직법상 그 부분만 합의부가 해요. 아, 하나 더. 법원조직법상 우리나라 판사님들 보시면 법원에 가시면은 우리가 항상 3명 있는 거 생각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가 심판하는 게 원칙이에요. 판사 1명. 1심의 경우에는. 다만 중요 사건들, 단기 1년 이상 같은 경우라면은 그때는 합의부가 합니다. 관할 부존재가 된다는 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만은 관할위반 선고하면 되죠. 319조. 근데 다만 그 전에도 밑에 진술 전에, 즉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됩니다. 우리 민사소송법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변론 관할이 생기잖아요. 그죠? 변론 전에 말해야 돼요. 항변 사유로서. 마찬가지로 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더 한 번 더 키워드릴게요. 또 이제 제척 관련돼 가지고서 전신관여 보겠습니다. 제 17조 제척의 원인 보니까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어떤 거 보니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서 우리 피고 사건 말하는 겁니다. 피고 사건. 여기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여기 통칭으로는 피고 사건 합니다. 피고 사건에 관해서 전심 재판에 대해서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심 재판이라 보니까 상소이에 불복이 신청된 재판이다.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말이죠? 어렵습니다. 밑에 보니까 파기환송 전에 원심에 대한 것 또는 재심 청구, 구속영장 발부, 재판의 선고 또는 사실심리나 증거조사하지 않고 공판기 연기만 하거나 공판에 관련 때는 있어도 판결 선고 전에 경질됐거나 구속영장 발부하거나 구속적부 심사에 관여하거나 보석허가 결정, 증거보전 절차 등에는 전부 다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약식명령 발령한 판사가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는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약식 부분은 시험 조문에 나오니까 이따 다시 한번 판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법원의 판사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중앙지법만 해도 300명 되니까 많긴 한데